오늘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현 장관께서 어제도 국회 출석하시고 여러 가지 현안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올해 1월도 아직 채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압송, 그리고 중국에서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또 숙청이 되고, 또 한국만 해도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에 한국의 재래식방위는 이제 한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관세를 지금 25%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좀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조 장관을 좀 모시기로 한 게 대략 1월 초였는데 아마 오늘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관훈클럽에 또 선후배 회원들이 와주셨고요. 특별히 이시영 대사님이 또 회장으로 계시는 외교협회에서도 오늘 많이 오셨고요. 지금 이 모든 거는 또 장관님 오늘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저희 패널들과 함께 한국 외교를 지금 이끌고 있는 조현 장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장관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관원 토론에 초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 보니까 존경에 맞지 않는 김진현 장관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원로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외교부 동료들도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외교 전문기자로서 활약해 오신 우리 이화운 총무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외교부 장관이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5년 만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 외교부와 가까우신 이화원 총무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역사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1800년에 그 정조가 서거하고 곧바로 이어진 그 쇄국 정책, 이로 인해서 다시 이념과 사상 논쟁이 나라를 그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딱 100년 뒤에 우리가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때 만약 예조에 출입 기자가 있었다면, 그때 이런 관훈 클럽 같은 이런 해외의 사정에 밝고 또 언로가 있는 그런 그 관훈 클럽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런 불행의 역사의 길을 갔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훈 클럽에 기꺼이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연초부터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규정 지을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 30년이 흘렀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논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불확실성의 시대고 또 세계사적인 격변기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께서 외교에 대해 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오늘 또 언론과 긴밀히 소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기존의 문법을 깬 과감한 외교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국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또 우리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면에서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연초에 대통령께서 방중과 방위를 1월 초에 해서 또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사실 모두 상호 방문을 조기에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중 간의 대등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일 간에는 서로를 마주만 보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나란히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단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주변국 외교를 안정시킨 것 역시 낯익은 통념을 깬 과감한 결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평화를 그 두 개의 축으로 삼아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간 한편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통해 협력의 질을 한층 높이고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말씀하셨듯이 동북아 영내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의 이런 관계는 양자적인 관계, 즉 선이 아니라 한중일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는 면 위에, 동북아라는 면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대결보다는 대화를, 또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적 도전을 국력 신장의 기회로 과감하게 돌파하였고 한미 동맹을 안보와 경제, 과학, 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평화적 목적의 농축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길을 뚫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속도감 있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초에 출범한 한미 원자력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평화적 상업적 목적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2006년도에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초부터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일련의 사태들이 시사하듯이 이건 혼란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군사 안보에 더해 경제 안보를 둘러싼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반면에 이제 유엔과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거센 도전을 맞아 왔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고 힘의 다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협력 파트너인 서방의 연대도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대한 변화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며 동시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희망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제도 대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높아지는 불확실성의 파고를 엄중히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중요 거점 지역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국익을 증진하고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의 방한 계기에 AI, 반도체, 항공우주, 공급망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튀르키예와 또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EU 그리고 나토를 지난주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구조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을 강화해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는 물론 유럽과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경제적 지평을 개척, 확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CPTPP 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최근 EU와 메르코스루가 25년간의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하고 FTA에 서명한 것, 또 EU가 주초에 그 인도와 또 FTA에 서명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 이바지하는 K 이니셔티브 확산에도 앞장서기 위해서 제외 공관의 역할을 재창조해서 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관장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공관이 화장품 하나라도 더 팔 각오로 국익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또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조지아 구금 사태와 또 동남아 스캔 범죄 사건은 이런 외교적 사안들과는 별도로 우리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위난 상황 속에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구축하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생활기업형 또 생활기업의 밀착형 외교도 힘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국제적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외교에 대한 국내의 초당적 지지는 국력과 직결됩니다. 지난달 국회 외교안보 포럼에서도 국가적 합의와 초당적 지속성을 갖춘 외교 안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당적 지지는 끊임없는 소통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외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관훈 클럽이 있었다라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70주년을 맞는 관훈 클럽의 존재 의의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패널 소개하고 저희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서울신문 산업부장입니다. 박민희 한겨레 신문 정치부 선임기자입니다. 제 왼편에 이세옥 MBC 외교안보 팀장입니다. 그리고 유지혜 중앙일보 외교안보 부장입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매일같이 카톡을 통해서 또 어떻게 토론하고 무슨 질문을 할까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 주에 아마 들어든 뉴스 중에는 역시 뭐 특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인데
먼저 이경주 산업부장이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자리 함께하게 돼서 하지만 엄중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 관세 복원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 마련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재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 관세 게재가 현실화되면 이거는 우선 합의 파기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사안의 성격이 재협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행 점검 성격으로 보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은 미국 정부의 오늘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그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됐던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것을 또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실갱이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행이 미국의 일각에서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 측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또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 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이제 기업들은 사실 지금 관세 때문에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월에 국회에 이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이건 재협상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의 시점을 제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2월이다 또는 뭐 3월이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미 측과 잘 소통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불필요한 그 사태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재협상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유지혜 부장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부 차원에서 사전 징후를 포착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정부는 지금 제임스 앨러 미 대사대리가 2주 전에 보낸 서한이나 국무부가 정통방법에 대해서 공식 우려를 표한 게 모두 관세 재인상의 시그널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레어 USTR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관료들이 이걸 계속 연결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결국 우리가 쿠팡 때문에 관세가 재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우리가 미국의 신호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쿠팡은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런 초기의 분리 접근 시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국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어.
있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미묘하게 외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서툴한 메시지조차 감지를 하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쿠팡 문제는 사실 그 정보 누출이라는 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더군다나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지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저희들로서는 정부에서는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연계지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여기 대사 대리의 서한에 쿠팡 관련 관세와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다라는 것도 전혀 감지를 못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제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인데 사실은 무언가 감지를 할 수 있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또 그것을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잡아내서 할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에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또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거나 할 때 그 11월에 한국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통과되거나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뭔가 그쪽에서 이상 기류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모시더 특파원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전문이라든가 보고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국무부 관리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 자체를 바꾸어서 뭐 그런다고 판단은 안 했을 것으로 아마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민희 기자님. 네. 제가 맞나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방금도 그 협상 채널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온 거 가지고도 이렇게 그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1년에 200억 달러씩 굉장히 큰 투자를 위험한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이런 걸 관세 압박으로 우리 일정을 바꾸게라고 압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방금 뭐 외교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그 기류를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지만 뭐 최근에 총리도 방문하셨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채널을 좀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도 좀 국민들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SNS의 발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데 그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데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협상을 하면은 되는 것이고 지난 여러 번에 걸친 위기랄까 이런 것이 반복될 때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들어냈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정부 내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저희들이 잘 파악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세옥 부장님. 네. 네, 좀 전에 쿠팡 말씀도 그렇고요. 이게 정부는 이 디지털 규제 자체는 이번 관세 문제와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정부는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팩트시트에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장벽이다, 검열 반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이대로라면 이렇게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역으로 관세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에 301조도 있었고 그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현명한 방책을 찾아서 대응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인트 팩트 시트뿐이 아니라 WTO에 있는 최애국 대우 또 내국민 대우 이런 것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이 문제는 설명하고 또 미국 측에다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토록 하고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가 된다면은 그건 또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다면, 근데 이런 지금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예전 시스템 아닌가, 칸막이가 다 있고 뭔가 긴급한 경제안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거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미비된 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에 있던 통상교섭본부가 지금 산자부로 가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도 시대가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있는데 뭔가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하고 좀 긴밀하게 연관이 돼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를 지금 맡고 계신 조 위원장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로에 다시 가져와서 활동을 하게 한다라거나 또 아니면 미국의 USTR처럼 활동하게 한다라거나 이런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외교부 직원들은 아마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지금도 외교부로 통상교섭본부가 돌아온다면 통상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국민 주권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또 출범하자마자 주요 국가의 긴장 관계가 있어서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해야 됐고 그런 그 일정적인 것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안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지금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직 문제를 지금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있을 때 2021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전쟁을 보고 이 전쟁의 양상이 앞으로 바뀌겠구나. 즉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뒷배가 있는 아르메니아를 어떻게 대적치 못해 왔는데 터키제 드론을 다량 구매해 가지고 그것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 앞으로는 진행이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침공이 있자마자 유엔은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바람직한 만큼의 활동을 해오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안보리가 마비되면서 유엔 기능 전체가 사실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탈냉전 시대의 고원 마지막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잇따라 일어났고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잘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디오피아 같은 데에는 내전인데 국제전의 양상을 띤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었고 지금도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또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곧바로 정말 여유 없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터져왔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통상교섭본부의 제표 문제를 기회가 되면은 제기하실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단 기회가 되고 그런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기해서 되지도 않으려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또 걸린 한미동맹과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지혜 부장께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발표한 NDS에서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의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만큼 이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다만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과는 별개로 당시 맨 처음에 전자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 5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1년에만 10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를 한 상태에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자권 전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상정하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전자권 전환 문제는 이미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기본 방향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합의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급적 빨리 서로 협력해서 맞추고 전자권을 받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꼼꼼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꼴비 차관이 와서 저도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래식 무기로만 보면은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의 1.4배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억제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강력, 즉 그 억제력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함께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꼴비 차관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저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동북아 정세에 관해서도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쿠어라는 말을 여러 번 저와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꼴비 차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그 다이얼로그, 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 부장님. 예. 예.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근 발표한 이제 NDS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NSS 모두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또 확장 억제란 언급도 없었고요. 이게 2022년에 나왔던 NDS에 보면 이제 CVI도 나오고 미국 동맹에 대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로 기결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표현도 들어 있었거든요. 상당히 대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의 기조 변화의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혹시 이게 앞으로의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변화인지,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떤 확장 억제를 다른 방식으로 명문화하거나 약속받는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NDS는 NSS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이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확장 억제, 그 다음에 비핵화 뭐 이런 것에 관한 하는 기조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로서도 확인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또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지금 또 현안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는 핵 잠수함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 2, 3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은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의 대표로 하셔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걸로 세야 되는데, 유 부장님 관련 질문 부탁합니다. 네, 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단계는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해결료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역량을 먼저 평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다. 그리고 원활하게 된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건조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신 그 세 분야에 대한 역량 평가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네, 역량 평가라는 것이 정말 어디까지 평가를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강 평가가 다 맞춰졌고 이미 정부 안에 협상을 준비하는 협의체도 만들어졌고, 미국으로부터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만약 조금 다른 일정상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 우리로서는 이런 기회에 빨리 협상을 마치고 그 건조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급하신 2020년대 후반 건조 개시는 미국 측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미 간 핵잠수함 이 합의에 주변국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또 일본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이 핵잠수함 자체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걸 숨기지 않죠. 시사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불식해 나가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하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가 도입됐을 때 이게 어떤 용이다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나가는 계획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황민희 기자. 네, 다음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그 장관님께서는 농축, 재처리 등 그 해결료 주기 완성에 대해서 그걸 목표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하고 했지만 미국은 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협상팀도 꾸리지 않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좀 이런 미온적인 미국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본격적인 협상 개시는 또 이것도 언제쯤일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일각에서는 그 농축과 재처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걸 다 하게 돼서 전면적인 이 협정을 개정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좀 그럼 농축과 재처리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좀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만약 미국의 과거의 정부였다면은 이런 것을 합의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2009년, 2010년 이때 당시에 있던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의 대표를 맡아서 미국과 협의를 했었는데, 단 하나, 농축은 그만두고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미국은 아주 냉담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콤프로마이스로 10년 공동 연구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조인트 팩트 시트가 합의됐고, 또 이런 것이 여러 번 미국 정부 내에서도 확인이 된 만큼 이런 것은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축이냐 재처리냐, 이건 다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이고, 또 이게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은 우리가 지금 우리 26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원전의 연료를 전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다 쓰고, 특히 약 3분의 1은 러시아제 연료를 쓴다는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해서 미국이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고, 재처리 문제는 지금 수조에 쌓여 있는 그 스펜 퓨얼, 사용 후 연료가 계속 이대로 쌓아둘 수만은 없다.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재처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꺼번에 지금 가장 빠른 방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는 것은, 이게 마치 한국이
핵무장 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잠재적 핵국 레이턴트 뉴클리어 파워가 되기 위한 거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텍스트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국립외교원에 비핵화 센터를 개소하고 이 의미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미국 내 다소 의심의 눈초리 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계건 정부 내건 설득해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유엔사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에게 그 한국 의회에서 추진하는 DMZ법이 정전 협정과 충돌한다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간에 이제 유엔사가 그 출입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이제 우리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허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유엔사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장관님께서는 그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이게 국방부가 더 주무부서이긴 합니다만 외교부도 이게 상당히 그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이제 유엔사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그 유엔사와 한국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그 합의 사항, 또 이에 대한 그 국제법적 그 관계, 또 우리 국민의 국민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DMZ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가져올 또 점검해야 될 이슈들을 전부 국회에서도 고려하시도록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있는 것과 새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간에 충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일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유엔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일치시킬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회와도 잘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 DMZ법이 지금 내용대로 처리가 된다면 현재의 정전 협정과 충돌하는 소지가 있다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합당하다고 보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유엔사에서는 밝힌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해서 그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인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치를 꾀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DMZ법과 정전협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DMZ법이 아직 발의만 됐고 논의만 됐고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DMZ법 그 자체도 해석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9시 47분 절반을 넘기고 있는데 토론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과는 관계에는 양자라는 선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중, 한일 또 한중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박민희 기자가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새해 초에 대통령께서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서 연사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경쟁을 넘어서 이미 이제 장관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사적 격변기, 뭐 강대국 힘에 의한 외교가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고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뭐 중국 내부의 정치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우리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착하게 살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아까 뭐 중일 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장관께서는 이제 한중일도 잘 해나가겠다 하셨는데 사실 올해 이제 그게 상당히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올해 이제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좀 해나가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중일 갈등은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 안에는 몇 사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시를 받아서 중국과 일본 총리를 각각 풀 어사이드 잠깐 보자고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저는 1월에 중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과의 그 셔틀 외교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략적 판단을 매우 요긴하게 그때 해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대통령께서 중국에 대해서 방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일본 언론이 그것을 상당히 그 보도를 했고 또 일본에 가서도 그와 같이 중국을 우리 함께 협력해 나가자. 즉 한중일 그런 것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는 중국과 일본 외교를 저희 외교부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전에 왕이 부장하고 제가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작년에 또 맨 처음 제가 중국에 가서 면담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 간에는 웨스트팔리아 정신을 우리가 좀 갖다 써야 되겠다. 즉 유럽에서 30년간 그 신교냐 구교냐로 가지고 전쟁이 있어서 인구의 거의 5분의 1인가가 죽은 그 30년 전쟁을 끝내면서 맺어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건 뭐냐면은 국가가 크건 작건 대등하다. 소버린티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우리는 서로 개의치 않는다. 즉 내정에 간섭치 않는다는 개념이 그때 나왔고 세 번째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국경을 분명하게 긋고 그 국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에 무슨 어떤 옛날 얘기하지 말고 한국을 대등한 소브레인 스테이트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또 한국 내부의 사회 체제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서로 개의치 않는다.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최대한 한다. 그리고 국경선은 잘 지켜야 된다. 따라서 서해 구조물 빨리 치워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일본이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의 역사를 보면은 왜 오늘날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더 어른스럽게 일본을 이끌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난 것이 저는 이번에 조세희 탄광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DNA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외교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한중 간에 굉장히 민감했던 서해 구조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동 중이고 우리 정부도 한중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중 간에는 이제 이 구조물 문제, 이 나머지 두 개 구조물을 해결하는 걸 비롯해서 뭐 한한령,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 등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시진핑 주석은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했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핵 보유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중국이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 목표라는 데 대한 공감을 가지고 우리랑 조율해 나갈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장관님께서 이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서 1분기 안에 왕이 부장과 외교장관 회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한국으로 오시는지 장관님께서 가실 건지, 또 지금 만나신다면 지금 가장 한중 간에 시급하게 진전시켜야 될 우선순위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한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과 사업을 사실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두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데 그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이 여러 번 저희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 따라서 그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 미국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대미 수출 못지않게 대중 수출이 아직도 큰 비율이고, 중국과 바람직한 어떠면은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안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라서 가급적 빨리 왕이 부장과 다시 올해 회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든지 아니면 제가 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중국은 연초가 되면은 외교장관이 제일 먼저 아프리카로 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10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관훈 토론에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사회자가 취합을 해서 오늘 나온 조윤 장관에게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탁자 위에 볼펜하고 또 메모지가 있을 텐데 질문을 저희 사무국 직원에게 내주시면은 취합해서 제가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부장님 계속 질문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이제 한일 관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CPTPP 우리 그 가입을 위한 그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도 있고 이제 농수축산계에서는 사실 반대도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첫 액션이 이미 저희가 이제 범정부 TF를 가동했었는데 이게 재가동이 이미 시작된 건지 아니면은 뭐 재가동 시점이 있는지, 또 하나는 이 저희가 가입하는 목표 시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연내 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상정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CPTPP는 우리가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바늘부터 뭐 우주선까지 다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 체제가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우리와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한 RCEP이라는 것에 계속 협상을 함께 하고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빠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EU와 FTA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의 그 예측 불가능한 관세의 나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같이 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협력을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CPTP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 태평양 국가들 간에 만들어졌던 것이 CPTPP인데 최근에 영국이 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적인 또 어느 산업 특정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도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농축산물, 우리 지금 한국의 K컬처에서 K푸드까지 진화했는데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새로운 시장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요, 사실은 후쿠시마 수산 처리수를 그렇게 방류해버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비용이 들지만 계속해서 더 쌓아두는 그런 것이 이웃 국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었겠죠.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IAEA의 일종의 뭐 괜찮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 양국은 합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의 도가 높아지면은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은 지금 CPTPP 가입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사실상 연계돼서 갈 수 있다는 의식 하에 이 사안을 보고 계시다고 이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그렇게 제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침 농축산물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여파인데,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스테이크 먹거나 할 때 종업원이나 식당에 가서 30개월 미만만 반드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고,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 어떤 당의 의원님들이 와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가는 거를 여러 차례 보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는 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라든가 이것도 없어지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하나 철폐를 해서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 월령 30개월 문제, 이것은 일본 또 대만도 사실 다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철폐를 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아마 벨라루스 정도가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번 조인트 팩트 시트를 만드는 미국과의 통상 분야 협상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농산물 분야는 이대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을런지 한번. 근데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하고 또 같이 묶이고 하는 그거는 외교 현장에 밖에 나가서도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좀 궁색하신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사실은 그게 뭐 러시아하고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하는 것이니까 쇠고기 원령 문제로 우리가 러시아와 엮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지금 상황이 제가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새로운 접근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지혜 부장님 관련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저 일본 국내 상황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카이지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했고요. 이제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는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한국에 우호적이지만 이거는 당내 기반이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확보를 한다면 과거처럼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아니면 최근 독도 발언도 있었죠. 이런 식의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동시에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일본의 강경한 태도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용 외교를 국민 주권 정부의 기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실용 외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무리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다 하더라도 국제 정세라는 파고가 워낙 높으니까 그 방향에다가 나침반을 놓고 그대로 가다가는 큰 파고에 밀려서 배가 좌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저쪽에서 큰 파고가 오면 방향을 좀 바꿨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다는 것이 즉 영어로 하면 내비게이트고 우리말로 하면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조에서 일본과의 관계의 기본 방향을 국민주권정부가 이미 잡았고 대통령께서 그 정상 셔틀 디플로마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가 뭐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국제 정세, 특히 중일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방금 일중 갈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G20 정상회에서 저희가 몰랐던 일화도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중일 갈등 격화 국면에서 중재 역할이라는 걸 하기는 힘들 거고요. 하지만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과 각기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치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서울엔 TCS 사무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국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서 이런 영내 긴장 완화의 역할을 좀 노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중국을 컨테인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중국을 인게이지해야 된다. 그리고 인게이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앞서 나가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함께 할 것이다. 미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중국의 그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뒤에 얘기는 빼고 워싱턴 포스트에 다 얘기했는데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미국 가서 얘기했다. 그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한중일 즉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잘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은 중요한 코어 이슈, 안보 문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문화 협력이라든지 학생 교류라든지 또 학술 교류,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대학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TCS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받아서 적극적으로 중재라기보다는 한국이 좋은 입지가 있으니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빈 기자님 관련 또 질문해 주시죠. 저 북한. 네. 네, 다음으로 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비핵화는 이상적 장기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 능력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군축을 거쳐서 비핵화로 가는 NED 방안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아까 또 장관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NDS나 NSS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에 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이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협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NED 구상과 그 미국의 그 접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뭐 이 문제를 지금 뭐 공들여 들여다보는 조직이나 담당자도 명확치 않은데 최근 이제 어떻게 한미 간에 이 문제를 조율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외교부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 군축이냐, 그러니까 핵 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용어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이라고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중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일단 중지시키고 나서 감축을 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물론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은 잘 안 될 테니까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핵 없는 한반도라든지 여러 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자. 이런 데에는 이런 입장에는 한미 간의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와 긴밀하게 국무부와 우리 또 양 NSC 간에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세욱 부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이제 중국에 가는 일정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에이펙 회담에 앞두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상당히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던 바도 있고요. 4월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 장관님께서는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수학에 너무 약해서 사실은 그 뭐 수치화하는 것은 시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외교부는 정말 그런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가 함께 그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통일부가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외교적 성과를 기반으로 저런 것을 해나가는데 진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끝나고 이제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도를 누가 하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대화가 열려서 뭐 관련된 협상을 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지금 통일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는 안 될 겁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미국과 그러니까 북미 이 대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또는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뭐 혹시 공개되지 않은 팩트가 있을까요? 제가 공개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아니 좀 전에 통일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되면 좋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선배라고 너무 저 정동영 장관이 하자는 대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지금 거의 뭐 반대로 네. 그 사적 예언을 다 끊으려고 하느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올 그런 얘기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적인 인연은 확실히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의에서 이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나면은 꼭 또 찾아가서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부처가 다르니까 부처의 목표가 다르니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뭐 세간에 논의되는 것처럼 큰 뭐 정부 내 잡음 내지는 이견으로 표출되거나 발전되거나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북한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해묵은 자주파 동맹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이 정도로 말이 나올 때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정부 간의 건설적인 이견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것뿐이다라고 답하실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여쭤보면 최근에 역대 통일부 장관들께서 이제 지난해 12월이죠. 외교부에 대해서 굉장히 대북 정책이 비전문적이다. 그러니 대북 정책에선 손을 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 여쭙습니다. 네, 자주파 동맹파 그거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름 지으신 건 우리 언론인들이십니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조금 수정해 드리면은 현실파 그리고 실용 외교파 뭐 이런 걸 좀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통일부의 전 장관들께서 그런 것이 나와서 제가 그분들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그 지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부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 3월 경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직 어느 부처의 전직 장관들이 다른 부처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이 나왔던 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부처 간에 뭐 또는 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 건 없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제가 그분들께 연락을 다 드려가지고 오찬에서 그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지지한다는 말씀을 얻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쫓기고 있는데 박 기자님. 현재 외교부 공관장과 주요 간부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40여 곳 공관에 이제 공관장이 없고 주요 간부들도 계속 다음 보직 인사를 기다리면서 외교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국제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외교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장관님은 공관장과 간부들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임명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인사가 좀 늦어진 것은 역시 우리 정부가 준비 없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은 꼭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기다리는데 초조함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장길에 어느 공간에 들렀는데 대사 대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사 대리를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길래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런 기회에 그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해봐라.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은근히 그대로 좀 갔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외교 공간의 전체 공간의 4분의 1 가량이 지금 공석이고, 당장 최근에도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이해찬 총리가 이제 별세하고 간 과정에서 호찌민에도 역시 관련 총영사가 소환돼서 공석인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고, 또 이런 과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40여 개 공간이 다 임명돼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2월을 넘겨서도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지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비밀 중에서도 인사 비밀, 인비인데 아까 제가 비밀을 하나도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될 겁니다. 네. 2월 중에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예. 2월까지. 뭐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제가 뭐 좀 그렇습니다만 곧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장님. 네, 이 미국도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지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 계속 공석입니다. 조셉 윤 또 케빈 킴 대리만 두 번째고요. 물론 뭐 트럼프 일기 때 대사가 오기까지 한 17개월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원 인준도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4월 동북아 외교에 큰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쯤 올 거라고 그럼 예상하십니까? 미국 정부 내의 일인데 그냥 얘기를 전에 듣는 것이고, 그 전에 들은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빨리 한국과 같이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임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민희 기자님 또 준비하신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0여 개국을 이제 초청했고 20개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검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 기구가 사실상 유엔을 대신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그게 발표됐을 때 그것 역시 뭐 다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한 그 평가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장 가서 사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지한다, 이런 노력을,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미국의 이런 노력을 지지한다. 그 유용성, 또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여하겠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유엔이 오늘날 마비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자명한 이유에서 대체할 수는 없다. 유엔은 이대로 살아남아서 어느 계기가 되면은 다시 그 맡겨진 소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럼 그 가자 평화위원회에 좀 뭐 참여를 거부한 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도 한 적도 있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이제 이걸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시한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뭐 이런 것에 시한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국제적인 여론 동향도 보고, 또 실제로 이것이 작동을 할 것인가, 작동을 제대로 잘하려면 우리가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7분이 남아서 플로에서 나온 질문을 조금 전달하고 또 장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훈클럽 총무역임하신 두 분, 안병찬, 박정찬 두 분께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미국 패권의 이 향방, 미국 패권의 세태에 대해서 장관께서 가지는 생각과 또 우리에 미치는 영향 하나고요. 또 하나는 캐나다의 마크 가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가치 기반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얘기해서 박수를 받았지만 미국은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또 보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장관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먼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려는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2년에 뉴욕에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그 예를 들어 이안 브레머 같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차이나 피크, 우리가 문제 없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최강의 나라로 복귀하게 될 것, 복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될런지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중 간의 그 전략 경쟁이 계속된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이기거나 또 지거나 하는 경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잘 그 영향을 생각해서 우리가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 외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켜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하건 중국을 대하건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확대하고 경제적 협력을 충분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니 총리의 발언 그 나온 날 제가 국내외로부터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여기에 빨리 좋아요 누르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예. 또 외국 친구로부터도 이거 어떻게 우리 함께 가야 되느냐. 네, 한국은 카나다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카나다만큼의 그런 국력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다 답을 보냈습니다. 외교는 현실이다. 제가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외교는 현실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협회에서 김명호 대사님이 두 가지. 조현 장관님은 가장 길게 외교부에서 근무하시는데 지난 40, 50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 외교의 환경 생태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외교부는 변화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좀 변화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외교 생태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제 공로명 전 장관님의 그 빈소에 다녀왔는데 79년에 외교부에 들어갔을 때 저희 국장이셨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은 냉전 시대에 우리도 냉전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그런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자 우리는 이제 탈냉전 시대에 적응을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중국과도 협력하고 해서 그 중국의 경제적 그 발전, 지난 30년간의 발전에
동승해서 경제적 그 성장도 이루었고 외교적으로도 다변화를 이루었고 놀라운 발전을 했다고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외교를 정말 깊이 있게 잘하는가 이렇게 자문해 보면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랄까 가슴이 뜨끔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의 스테이크홀더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학자들 그리고 여의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 외교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제 정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읽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실적인 실용 외교 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서브스턴스를 잘 챙기고 또 이슈를 깊이 파고들고 그런 외교관이 되자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국가를 대표하고 뭐 하다 보니까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 엘리티즘으로 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주권 정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혹 그 지난번 캄보디아 사태 때도 외교부 직원들이 뭐 영사 업무를 소홀히 한다 등등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건 억울한 비난입니다. 저희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을 섬긴다는 것을 외교관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어느 직업이나 직업의 병이랄까 직업이 갖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요즘 도마위에 오른 검사들이 뭐 어떻다 이런 것처럼 저희 외교관들은 사실은 2, 3년 주기로 거주지를 바꾸고 또 어떤 이슈가 문제가 제기돼도 사실은 본부에 보고를 하면 되지 제외 공간에서 그걸 직접 결정하는 것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어느 대사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언제 또 만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정말 깊이 사귀어두면은 예기치 않은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더라 해서 그런 얘기를 외교부의 직원들에게 주문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론적으로는 외교부가 좀 더 그 각자 생각을 깊이 하는 외교관들 그리고 그냥 무엇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해서 위에 제시하는 그런 역동적인 외교부로 좀 조금이라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어지러운 세계 정세가 가져온 한 가지 좋은 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국제 질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지금 신문만 예를 들면은 이제 국제 문제나 국제 뉴스가 일면에 나가는데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고 또 고생하시는데 이 바쁜 중에도 관훈 토론에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관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